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여기 역학과 에너지, 이거죠. 역학과 에너지. 이 가운데서 힘과 운동 1, 그 12쪽부터 34쪽 충격량까지를 여러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어는 에너지와 열을 배우는데, 열역학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아마 이번 1학기에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운 게 충격량까지 배웠죠.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내용 어떤 게 있나 쭉 볼게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자, 속도와 가속도 개념이 있죠. 속력하고 속도는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와 변이도 다릅니다. 여기 이 내용이 나오죠. 이동 거리와 변이. 이동 거리는 스칼라 양이고 변이는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그러니까 결과적인 값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 그림이 보이죠. 요 그림을 보면 꼬불꼬불꼬불하게 간격 총 이동 거리고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북 방향으로 50m. 이동 거리는 꼬불꼬불한 거 다 합친 거 뭐 예를 들어 80m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을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 변이가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도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직선 운동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직선 운동에서는 방향이 안 변하니까 뭐 속력이나 속도나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우리 물리학 단원에서는 일단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 벡터 개념으로 이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자, 요 그림을 봅니다. 요 그림을 보면 A에서 B,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그게 시간을 따지면 T1 초에서 요 확대 봅시다. 확대. 그렇죠. 확대. 자, T1 초에서 T2 초까지 여기 A에서 B까지 이동했어요. 처음엔 좀 천천히 가다가 그 다음에 점점 빨리 이동해요.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냐면 A와 B 사이에서는 하여튼 S1에서 S2만큼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S2 빼기 S1만큼 이동한 거예요. 몇 초 동안에? T2 빼기 T1 초 동안에. 그래서 T2 빼기 T1 초 동안에 S2 빼기 S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 V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는 속도나 속력은 같아요. 왜? 이 이동 그래 지금 이게 직선상의 운동이에요. 어떤 애들이 이거 보고 곡선이잖아요. 곡선상의 운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S1, S2 이게 이 값이 X축 위의 값 S1, S2예요. 직선상 위의 그 운동이에요. 요게 지금 X축은 시간이죠. 이거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Y축은 직선상에서 어떤 물체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력이나 속도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차이는 뭐 속도라 되어있지만 사실은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순간 속도는 매 순간 속도 다 달라요. T1 초부터 T2 초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순간이 있겠죠. 이게 잠깐만요. T1에서의 순간 속도는 AD분의 CD AD분의 CD 이거는 그냥 여기 여러분 나중에 수학 시간에 접선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어떤 그래프에서 접하는 선 이게 그 지점의 기울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따지면 요
T2, T1 이걸 어느 한 지점에다 무한히 작은 시간 간격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면 이게 접선의 의미가 돼요. 근데 이건 기껏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수학 시간에 미적분할 때 배우니까 그때 미룹시다. 그렇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은 어떤 지점의 기울기가 접선이 바로 그 지점의 순간 속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죠. 뭐 평균 같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속도가 이건 뭐 점점 이건 빨라지는 거. 요거는 점점 가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이 변하는 운동. 자, 속력이 변하는 운동. 속력이 변하는데 직선선에서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속력이 변하지 않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있다 그러면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도 있겠죠.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방향도 안 변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빗면을 따라 굴러내려간다. 어떤 수레가 이렇게 수레를 딱 놓으면 이 수레는 빗면을 따라서 점점 내리막기니까 속력이 불겠죠.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빗면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지만 점점 속력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속도는 빨라져요.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아 그러면 이동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하겠지만 갈수록 빨라지니까 갈수록 이동하는 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에 있을 때 그 속도는 이렇게 나온다 했죠.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A 곱하기 T. 이게 T조 후에 V예요. 이거 학습지 나와서 여러분 다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아래쪽에 이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거 학습지 할 때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t를 소거하면 가속도하고 속력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가속도 2배 곱하기 2a 곱하기 이동거리 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v0 제곱이다.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아요. 왜냐하면 요 뒤에 요거는 운동 에너지예요.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증가 폭은 요거는 해준 일이에요. F 걸 MA죠. MA 곱하기 이동거리 S니까 F 곱하기 S니까 해준 일하고 같아. 이건 운동 에너지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 의외로 쓰이는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요거는 세트를 외워두세요. 가속도가 있을 때 이동거리는 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이 변하는 운동, 등속 운동 있죠. 대표적인 것 이거 생략하신다. 그 다음에 속력과 방향이 다 변하는 거, 대표적인 게 진자예요. 진자. 이렇게 요 진자는 보면은 방향들이 이렇게 꼬부러지면서 이렇게 변하죠. 방향들이 이렇게 쭉 변하지만 빠르게도 점점 여기서 제일 빠르고 여기는 순간적으로 속력이 양쪽 끝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기와 속력이 둘 다 변하는 거예요.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는 느려지고 내려올 때는 점점 빨라져요. 방향과 속력이 둘 다 변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진자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의 분류, 방금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 여기서 스키 점프를 내려봅시다. 이 분석하는 건데, 스키 점프에서, 자, 봅시다. A 구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 슬로프로 내려올 때는 직선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지만,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지죠. 가속되죠.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A, B 구간은 속력이 일정이 아니죠. 속력만 변하는 구간이죠. 여긴 직선으로 쭉 내려오니까 A, B 구간은 속력만 변한다. 요거예요. A, B 구간은. A, B 구간은
아니 이게 진짜 잘못했네요. 속력만 변한다. 점점 빨라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BC는 수평이죠. 이건 가속도가 없죠. 여기 내려온 속력이 불어가지고 빨라졌어요. 빨라진 그 속력 그대로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아요. 지금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마찰이 있으면 물론 속력이 가다 줄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스키를 타고 가다 마찰은 있어요. 가다가 속력이 좀 눈하고 그 밑에 발 밑에 스키하고 그 마찰 때문에 줄긴 줄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찰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BC 구간은 뭐냐? BC 구간은 속력이 일정하죠.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BC 구간 속력 일정 구간이다. 그 다음에 활강한다. 하늘을 점프했다. 비행한다. 이거 뭐냐? 이때는 포물선으로 쭉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해요. 그래서 CD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어디 있느냐?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이게 등속원 운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등속으로 가면서 뭔가 근데 지금 등속인과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방향이 안 변하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은 이거는 없다. 얘는 없어요. 얘는 A, B, C, D가 아무 데도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점 얘기했죠. 여러 사람이 힘을 줄 때 두 사람이 F1, F2를 두면 요 두 개 합치면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 R점이 한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방향을 고려해서 합쳐야 되니까 사실은 빼야 돼요. 말이 합친다지 사실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R점이 줄어들어요. 요것밖에 안 돼요. 이 R자인 만큼 이 물체가 가속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의 힘이 똑같아. 방향이 반대다. 근데 크기는 같아. 그럼 R자 힘은 얼마냐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는 전혀 힘을 받지 않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힘을 안 받으니까 가속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관성의 법칙은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외우기 쉬워요. 조건이 있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등속, 직선 운동한다. 여기서는 운동 방향과 속력을 계속 운동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쉽게 말하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학습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통째로 외우세요. 외우기 쉬워요. 관성의 법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럼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뉴턴이 얘기했죠. 그때는 가속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R자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긴다. 가속도가 얼마만큼 생기는가? 질량분에 가해주는 힘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긴다. 그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이게 가속도 법칙이죠. 뭐 여기 실험하는데 실험은 생략 있습니다. 요 실험이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건 다음 계약할 때 실제로 요 내용을 보고 표를 보고 한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좀 생략합시다. 그래서 이 힘을 줄 때 힘을 쭉 주면 죽었을 때 속력이 점점 늘어요. F를 주면 속력이 이렇게 늘어요. 그런데 2F를 주면 더 빨리 속력이 늘어요. 3F를 주면 속력이 더 빨리 늘어요. 속도가 더 빨리 늘어요. 3배로. 그래서 그 속력이 늘어나는 정도, 그게 가속도죠. 가속도는 힘 F에 비례한다. 이건 질량이 같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수레에 힘을 F 줘보고 2F 줘보고 3F를 줘봤더니 속력이 늘어나는 정도가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레가 무거우면 수레가 가벼울 때는 가속도가 질량이 M일 때는 똑같은 힘을 주니까 순식간에 속력이 쭉 불어요. 그런데 2M일 때는 부는 속도가 좀 느려요. 3M일 때는 더 느려요. 그래서 가속도 A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이 커지면 똑같은 힘을 줘도 가속도가 늘어나는 정도는 더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뉴턴의 제2법칙 A 이퀄 m분의 F. 여기서 m을 1로 넘기면 F 이퀄 ma가 되죠. 즉 가해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아. 이 가해준 힘은 바로 R자임이에요. R자임. 여기 나와있죠. 두 사람이 300, 400을 줬으면 300, 400을 주는데 바퀴 마찰력이 반대 방향 600이다. 그럼 이거 합치면 R자임이 얼마냐면 R자임이 제로죠. 당연히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힘을 준데 왜 안 움직여요? 이거 사람이 힘을 준 거지. 이 자동차는 사실 힘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사람이 준 힘도 있지만 밑에 마찰력이 있어서 마찰력 때문에 합치면 사람이 준 힘하고 마찰력하고 합치면 쌤쌤 해가지고 0이 돼가지고 R자임이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안 받는 거 똑같기 때문에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 움직이려고 그러면 마찰보다 더 큰 힘을 사람이 밀어줘야 돼요. 마찰보다 더 크게 사람이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쭉 봅시다. 이 도로의 요거는 생략합니다. 여러분 저 PPT에 아마 설명이 엄청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낙하산 예를 봅시다. 낙하산이 처음에 점프하면 점점 빨라져요. 근데 빨라지다 보면 요 낙하산 이게 공기 저항 때문에 사람이 낙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 몸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중력 크기하고 이 낙하산이 받는 공기 저항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낙하산이 더 이상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한 속도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빗방울은 하늘에서 떨어지죠. 근데 빗방울이 처음에 구름에서 떨어질 때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속력 0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무한히 빨라져가지고 땅에 내리박는 건 아니죠. 지표면 가까이 올 때는 비는 등속도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빗방울이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 빗방울이 작용하는 공기 저항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빗방울의 무게하고 중력, 빗방울이 받는 중력의 크기하고 빗방울이 그 받는 공기 저항의 크기하고 그 힘이 같아지는 순간에 와요. 그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속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왜? R자임이 0이니까. 그 자기 자신의 그 작용하는 중력하고 그 공기 저항이 비켜가지고 더 이상 속력이 안 늘고 일정한 속도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산도 그런 원리로 처음에 점프했을 때는 점점 빨라지지만 왜? 그때는 공기 저항이 별로 없어요. 낙하산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지만 점점 빨라지면 공기 저항이 세지니까 나중에는 사람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하고 공기 저항이 똑같아져요. 그럼 R자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하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속도 그대로 쭉 등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빙 하는 사람은 등속도에 도달할 시간이 없어요. 왜? 사람도 떨어지면 공기 저항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공기 저항이 물론 사람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은 이제 그 체중과 똑같은 공기 저항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이 낙하하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짧은 순간 그런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알죠? 하늘에서 점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떨어지면 처음엔 무지막지하게 속력이 빨리 늘어요. 근데 나중에는 공기 저항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그 사람 옷이 펄럭펄럭하죠. 엄청 세지면 나중에 자기 몸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지구 중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이 공기한테 받는 그 공기 저항하고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다이빙한 사람이 등속도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속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공기가 없다 그러면 자유낙하를 공기 없는 곳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 자유낙하하면 그때는 속도가 무한정 증가해요. 공기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은 이 부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약간 다소 헷갈리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잘 듣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책상 위에 네모 노랑 박스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스가 왜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거는 박스에 지금 뭔가 힘들이 평행을 이루어가지고 박스의 R자임이 0이라는 소리예요. 지구가 박스를 잡아당기는 건 맞아요. 지금 여기 색깔을 보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죠? 요 파란색 F1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박스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왜 박스 밑으로 낙하지 않느냐? 책상이 받치고 있죠. 책상이 수직으로 받치는 힘, 요 보라색 힘 F4를 뭐라 그러냐면 수직 항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상만 없으면 이 박스는 그냥 밑으로 자유낙하해요. 근데 책상이 받치고 있으니까 지구 중력과 요 책상이 받치는 수직 항력 두 개가 서로 평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센셈이 돼가지고 R점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용 반작용은 좀 달라요. 이 박스의 작용이 F1, 이건 누가 잡아당기냐면 지구가 잡아당기죠. 지구가 박스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F1이에요. 그러면 지구만 박스를 잡아당기냐? 아니에요. 박스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그게 반작용이에요. 바로 요거죠. 빨간색 힘. 요건 박스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왜 지구는 박스를 안 끌려와요? 여러분, 지구는 너무너무 커요. 그런 힘, 그 정도 힘 받아도 티도 안 나요. 여러분이 그 아파트 앞에 서가지고 요 우리 학교 옆에 한신 아파트 있죠. 아파트 벽에 두 손을 딱 붙이고 아파트를 밀어보세요. 엄청 세게 밀면 여러분 몸이 뒤로 튕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겠죠. 아니 내가 저 아파트를 밀는데 왜 저 아파트는 뒤로 안 밀리고 내가 튕기는 거야? 여러분 아파트 밀었어요 분명히. 아파트는 뒤로 분명히 밀리긴 밀려요. 0.00001mm 정도 밀려요. 아무리 작지만. 근데 여러분보다 무게가 수천만 배 크니까 코딱지만큼 밀리는 거예요.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렇지만 똑같은 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 힘 받아가지고는 아파트는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똑같은 힘을 받아도 가벼우니까 아파트보다 1000만분의 1 정도 가벼우니까 당연히 뒤로 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다에 가서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에다 밧줄을 메고 그 항공모함을 여러분 작은 보트를 타고 여러분 타고 있는 작은 보트에서 그 큰 항공모함에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항공모함을 잡아당겨 보세요. 그럼 항공모함이 여러분 작은 배를 끌려오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작은 배가 항공모함에 끌려가요. 여러분 잡아당기면 항공모함도 여러분 배를 잡아당겨요. 똑같은 힘을 잡아당겨요. 근데 여러분 배는 작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힘을 주고받은 건 똑같아요. 이 박스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근데 지구는 워낙 크니까 이런 힘 받아봤자 꼼짝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직 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직 항력은 탁자가 이걸 상자를 받치는 거죠. 탁자가 상자를 위로 받치는 거예요. 그럼 반작용도 있어요. 이 상자가 탁자를 누르기 때문에 F3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탁자가 반작용으로 요 상자를 위로 미는 거예요. 요 두 놈은 F4하고 F3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F1과 F2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지구가 상자를 당기는 힘이 F1이고 상자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F2예요. 그렇게 되죠. 조금 약간 헷갈리는 내용인데 유심히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운동량 보죠. 자, 운동량 보조는 바로 앞전에 설명해서 생략했습니다. 운동량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원래 정의가 이래요.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왜? 써먹을 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단위도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속력 미터 퍼세커예요. 단위가. 그런데 운동량은 정의한 게 아니에요. 충격량도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죠? 충격량. 자, 운동량 보존 생략 지난번에 충격량도 있어요. 충격량은 이것도 정의예요. 힘을 작용한 시간 F 곱하기 T예요. 근데 이게 델타 T라 했죠. 델타 T는 뭐 T랑 같아요. 어떤 시간 간격을 델타 T라 그래요. 델타 T 초동안 힘을 줬다 그러면 어떤 물체에 F의 힘을 델타 T 초동안 어떤 물체에 밀어줬다. 가해줬다. 그러면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F 델타 T예요. 이건 충격량의 정의예요. 왜 충격량의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써먹을 때 있어요. 어디 써먹을 때 있냐면 이게 알고 봤더니 이렇게 준 충격량만큼 뭐가 변하냐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해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아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늘거나 줄어들어요. 충격량을 플러스만큼 주면 운동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충격량을 거꾸로 물체가 오고 있는데 거꾸로 힘을 주면 그만큼 충격량을 받아가지고 운동량이 줄어들어요. 그 말이에요. 즉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힘이 일정할 때는 뭐 힘 곱하기 시간이 구하기 쉽죠. 근데 힘이 변할 때는 요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학년 때 빨대로 공 날리는 거 했죠. 이게 뭐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걸 맞춘 애도 있고 틀린 애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책도 조금 이상하게 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빨대를 집어넣고 빨대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뭉치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 여러분 힘의 크기를 예를 들어 점점 세게 하는 걸 예를 들어 들어봅시다. 점점 세게 하면 이 날아가는 이게 총알이 더 빨리 날아가죠. 왜? 힘이 커지니까 F 델타 T에서 F가 커지니까 충격량을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운동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왜? 충격량이 운동량이 바뀌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왜? F 델타 T에서 힘이 커지면 이는 빨리 움직이니까 요 힘을 받는 시간이 또 요 시간의 요 간격 금방 통과하니까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힘을 받는 힘의 크기가 만약 2배 증가하면 힘을 받는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힘을 받는 시간 2배 증가인데 힘 받는 힘의 크기가 2배 증가인데 힘을 받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쌤쌤이니까 운동량 증가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힘이 2배 되면 그 힘을 받는 시간은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보다 더 작게 줄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힘을 더 많이 주면은 이게 운동량이 더 크게 느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얼핏 상식으로 그냥 생겨도 세게 불면 더 빨리 날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죠? 이건 뭐 여러분이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공 따지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 힘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게 빨리 빠져나가니까 받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힘 받는 시간이. 그러면 F 델타 T에서 시간이 주니까 운동량이 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충격량이 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힘의 큰 일정이 가는데 빨대 길이를 다르게 한다. 똑같은 색인데 빨대를 길게 한다. 점점 길게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번 실험할 때 점점 짧게 했죠. 뭐 짧게 한다고 합시다. 짧게 하면 힘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죠. 왜? 총알이 조금 굴러놓으니까 빨대 끝이에요. 그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더 힘을 못 받아요. 힘 받는 이 빨대 길이를 다르게 한다는 말은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짧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충격량이 변하죠. 그럼 이거 보세요. 빨대 길이 같을 때 부는 힘의 크기와 뭉친 종이가 날아간 거리는 어떤 관계 있을까? 부는 힘을 크게 할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왜? 충격량이 커져가지고 힘이 크니까 충격량이 커지죠. 그래서 운동량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례관계는 아니에요. 이 좀 약간 진짜 복잡한 게 있어요. 그다음 빨대분의 힘의 크기가 될 때 빨대 길이와 뭉친 종이 날아간 거리는 어떤 관계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비례관계 있어요. 이건 그 비례관계요. 빨대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이 날아간다. 비례한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빨대, 그 다음에 그 충격 완화, 물풍선 받기. 이거 생략합시다. 1학년 때 다 한번 해본 거죠. 생략합시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풀이에도 나올 거예요. 그 충격 시간에 따른 충격의 크기.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1학년 때도 한번 했었죠. 생략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뒤쪽에 보니까, 이게 프린키파에 대한 수학에 나와 있어요. 뉴턴이 이 역학, 자기의 그 뉴턴 역학 법칙을 집대성 해가지고 책으로 표현했어요. 그 이름이 프린키피아라고 해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거 아주 대단하죠. 뉴턴은 여러분이 그냥 고전역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빼어난 머리가 걸출에 뛰어난 그런 천재과학자예요. 심지어는 여기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미분 있죠. 미분도 이 사람이
자기가 프린키피아를 운동역학을 기술하다 보니까 미분이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미분 원리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근데 우연히도 이게 수학사에 나와 있는 라이프니츠인가 그 사람하고 같은 시기에 이걸 동시에 미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미분의 창시자는 뉴턴과 그 라이프니츠인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런 미분 법칙을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하여튼 프린키피아 속에다 그런 역학 법칙을 집대서 해가지고 모든 자기의 이론을 여기다 정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 효과. 이게 슬링샷이라 불리는 것인데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 이게 그림 파일이라서 좀 그러네요. 여기 있죠. 무거운 행성이 예를 들어 목성 같은 게 이 앞으로 라지버디 속력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선이 요 무거운 예를 들어 목성 같은 이 목성을 이용해서 자기 속력을 뻥튀기 할 수 있어요. 2배로. 지금 스몰보이에 접근하고 있죠. 한 바퀴 뺑 돌면 이 목성이 끌려요. 이게 앞으로 하니까 요걸 끌고 가면서 앞으로 튕겨져요. 그럼 이게 나갈 때 돌아서 나갈 때는 원래 속력 2배 2 스몰V가 되는 거예요. 2V가 되는 거예요. 아니 2 스몰V가 V 더하기 요 목성 속도 2배 행성 속도 2배만큼 플러스 해가지고 갖고 나는 거예요. 여기 2V 원래 속력 V에다 라지 2V만큼 플러스 돼서 속력을 얻어서 나가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깊게 생각하면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얘도 움직이고 얘도 라지 V로 움직이고 얘도 스몰 V로 움직인다 하니까 복잡한데 행성의 입장에서 봐요. 이 행성의 입장에서 보면 요 우주선이 자기는 접근해요. 얼마나 접근하냐면 얘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얘는 V로 얘는 스몰 V로니까 요놈이 여러분이 요 목성에 있다 그러면 요 우주선이 목성 속도 라지 V 더하기 요 우주선 속도 스몰 V만큼 라지 V 더하기 스몰 V 속도로 요 속도로 접근하는 걸 보여요. 그러면 멀어질 때도 여러분이 이 목성이 있다 그러면 목성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목성같이 움직이면서 바라봤을 때 요놈이 튕겨서 멀어질 때도 라지 V 더하기 V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봤을 때 라지 V 더하기 스몰 V로 멀어진다는 말은 밖에서 보면은 2V, 라지 2V 플러스 V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조금 생각하면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당연한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 바퀴 핑 하면은 이게 이런 스윙바에 의해서 속력이 뻥튀기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선들이 우주여행 할 때, 저 멀리 갈 때 로켓 그 연료를 무한정 실을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행성을 이용해서 속력을 뻥튀기 해가지고 징검다리 팅팅팅 해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자, 책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